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서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추경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했고요. 앞으로 국가적 현안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도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서 여야 지도부 국회의장단과 간담회를 했고요. 끝나고 나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적어도 언론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는 그 약속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도 지켰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소식인데요. 먼저 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연설 내용은 잠시 뒤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간담회 장면부터 여러분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엿새 만에 다시 국회로 오셨습니다. 오늘 첫 국회 방문이 의회를 존중하는 국정 운영의 첫 시발점이 되기를 저희들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대표하고는 특별히 앞서왔습니다. 예.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으로서 처음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국정에 관한 제 의견을披露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또 공적으로도 대단히 아주 오늘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당 쪽부터 먼저 말씀하실까요? 밥상 먼저 주시고. 네, 입법부의 수장인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보셨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복장을 보니까 회색 양복에 푸른색 넥타이를 맸네요. 국민의힘의 상징 색깔은 붉은색, 이 푸른색은 민주당의 색깔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초당적인 협력, 협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각오나 의지를 나타낸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오늘 시정연설이 끝난 다음에는 기자들,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고 시정연설을 하고 입장하고 퇴장할 때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다. 저도 정치부 기자 오래 했습니다만 이런 장면은 처음으로 봤습니다. 대통령님 오늘 첫 시정연설 하셨는데 소감 어떠십니까? 나는 국회에 와서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또 우리 민주주의와 또 의회주의가 발전해 나가는데 한 페이지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대통령님 나오시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한테도 다 악수하셨는데 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시나요? 글쎄 정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요. 다음 수고하시고.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의회주의라는 말을 강조했네요.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교수, 최입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장성철 교수도 여의도에 상당히 오래 네. 국민의힘의 전신정당에서 오랫동안 당직자 생활을 하셨는데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 대통령이 국회 출입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건 전 처음 봐요. 처음이죠. 네. 저런 모습들은 정말 정치권에 안 계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국회 경험이 없는. 그렇죠. 예. 다 대부분 당대표를 하시거나 국회의원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보통 그냥 경호원들이 이끄는 대로,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이나 각 당의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이끄는 대로 동선을 하게 되는데, 저런 식의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출근하실 때 기자들 만나시고 또 국회 와서도 국회 출입 기자들 만나시고 아주 좋은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이배 비대위원은 민주당 제1야당에 몸담고 계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런 모습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격식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평상시에 원래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나름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저렇게 좀 파격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기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마 의원총회나 당내 일정 때문에 좀 늦게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서 악수하는 모습 이게 아마 추경안 처리도 처리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예. 역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걸 나타낸 건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오늘 아마 국회 오시면서 머릿속에 잔뜩 그 생각이 가득 담아져서 왔을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랑 어떻게 하면 한마디라도 더 하고 좀 이렇게 좀 대화를 풀어나가 볼까 하는 제스처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들어오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오늘 사전 간담회 비공개 자리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역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먼저 대통령에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 문제 한번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민주당, 정의당 향해서 각별하게 협조를 부탁한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자는 이미 일찌감치 내가 협치의 상징적인 인물로 일찌감치 내가 그렇죠. 가슴속에 점 찍어뒀던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대통령의 머릿속에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아직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확실하게 결정을 안 한 것 같아요. 내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또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방선거 전에는 곧 뭐 결정이 되겠죠. 민주당이 아니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저렇게 발목 잡고 방해하고 그런 모습이 과연 지방선거에 유리할까라는 걱정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는 인준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적인 긍정적인 여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적인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정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기사가 나온 걸 보면 부적격, 그리고 부결까지 각오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처리 시점 그리고 표결이 이루어질 경우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 투표로 반대할지 아니면 개별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길지 어떤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튼 청문회 직후에는 이제 부적격이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러니까 청문회 전부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고 막상 청문회에서도 자료 제출이 안 됨으로써 그 의혹들이 해결되지 않았고 청문회를 마쳤을 때도 여전히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적격이다라는 결론을 내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국민들에겐 또 잊혀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계속 발목 잡기 하기보다는 좀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국민 여론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인준해줘야 된다 이런 쪽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도 역시 결국은 그 자격 요건만 가지고서 이제 시시비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좀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회의 즉 시정연설 있기 전에 의원총회를 열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지금 의원총회를 또 열었다고 하고요. 계속 아마 그 의원총회의 주제는 총리 인준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일부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인준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또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정성호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인준해 주자라는 네. 의견도 이제 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 아마 의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결론을 져서 인준해 주자 말자라는 걸 결론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개별 투표에 맡겼다가는 너무 서로 예측이 불가능해지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책임지는 모습도 굉장히 모호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당론으로 뭔가 채택돼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결 시점도 역시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전에 이루어질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 총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장관들을 계속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온전한 내각의 구성을 통해서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주려는 모습을 갖게 하려면 결국은 너무 시간을 끌면 안 된다라는 또 분위기는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성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일단 제일 큰 변수고 관건인데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 지금 현재 3명의 장관들을 임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이 3명의 후보자는 아직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내일부터는 다 임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만 뭐 사퇴를 시키거나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하거나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 메시지를 보내는 뭐 그런 형태가 될까요? 그렇죠. 대통령의 어떠한 결단도 계속 지연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그 부담감은 오로지 또 대통령에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도 안 좋고요. 당도 안 좋고 뭐 당대표, 원내대표 모두 다 이분은 좀 안 됩니다라고 의견을 표출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야당도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을 한다라는 것은 오늘 강조하신 협치와는 너무나 거리가 동떨어진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쯤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김현숙 여가부 장관 정도를 임명을 하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자진 사퇴 쪽으로 몰고 가서 민주당이 좀 여러 가지로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명분이나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도 너무 막 발목 잡는 모습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97년도, 2002년도 대선에서 졌을 때 뭐 당에도 있었고 네. 국회도 있어봤는데 그 당시에 총리 인준 안 해줘가지고요. 한 6개월 정도 예를 들면 97년도에 김종필 국무총리 인준 안 해줘가지고 6개월 동안 1998년. 98년입니다. 예. 네, 98년도에 그런 모습에 취해가지고 당시 야당의 지지율이 막 폭락하고 그랬었거든요. 현재도 지금 민주당 지지율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민주당도 정무적으로 좀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마 이해창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한나라당이 상당히 강경 노선을 채택해서 JP 김종필 당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에 응하지 않다가 이해창 후보가 다시 전당대에 복귀할 즈음에 그때 이제 여야 협상의 물꼬가 터졌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자,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절대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내심 물밑기류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나 최이배 비대위원이 파악하시기에 정호영 후보자 한 사람 정도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도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응할 명분이 생긴다 이런 기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처음부터 총리 인준과 장관 임명을 연계하지 말자라는 게 저희의 내부적인 의견이었고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다 밝히고 있는데 밝히고는 있지만 예. 이제 당연히 또 국민의힘이나 정부 쪽에서는 뭔가 이게 이제 뭘 요구사항을 하나 들어주면 결국은 인준해 줄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거래에 대한 조건을 다루듯이 이제 얘기를 해서 오히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불편해하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목 잡기로 보이기보다는 어차피 장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뭐 다 그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이제 결국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대통령이 지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발목 잡기보다는 사후에 책임을 묻는 것을 제대로 하면 된다. 야당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정우영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국민적인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협치의 물꼬를 트는 어떤 또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좀 요구사항도 들어주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줘야 또 야당도 역시 같이 협조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인식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어떤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을 보면은 때로는
아무리 야당, 아무리 여당 상대가 주장하더라도 원칙은 원칙이다. 절대 굽히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떨 때 보면 우리 세상사가 다 그렇듯이 기브 앤 테이크. 근데 기브 앤 테이크인 경우가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여당과 야당이 다 명분은 있는데 명분은 챙겼는데 알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기브 앤 테이크. 가령 뭐 어떤 숫자를 놓고 싸울 때도 보면 나중에 뭐 3, 5 그러면 4로 합의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인 대화, 타협,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릴 한 수가 있습니다. 발씩의 양보. 그렇죠.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실 쪽에 문의를 해봤더니 지난 주말에도 계속 좀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앞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 주 안에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 이 표결도 미루고 만약에 부결시킬 경우에는 제1야당이 민주당이 그 이후에 어떤 후폭풍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인준이 됐을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가 당시의 총리와 윤석열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또 그 책임은 오롯이 현 정부에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 일단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연설이 끝나고 나서 아니 연설을 시작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석을 향해서 인사를 하는 모습 깍듯이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민주당과 정의당 쪽 의석에 가서도 다시 한번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연설하는 도중에는 18차례 박수가 나왔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은 취임 후 한 달 뒤에 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보름 정도 후에 국회를 찾아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자 이제 퇴장을 하죠. 퇴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박병석 의장에게도 인사를 합니다. 의장과 악수를 하고요. 예,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퇴장하면서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 의석 쪽을 향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로 첫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과만 악수를 하고 퇴장을 한 수도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마치고 난 뒤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석으로 이동을 해서 저 뒷자리로 가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과도 악수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자 저렇게 본회의장 의석 뒤쪽을 향해서 이동을 계속하면서 민주당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과도 악수를 나눈 모습.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야유를 하지 않았고요. 팻말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우하는 모습을 민주당 의원들이 보였다.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쪽 의석으로 이동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과도 저렇게 통로를 이동하면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 보였습니다. 저 맨 왼쪽에 안기백 의원의 모습도 보였고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며 지나가는데 오늘 오전에 저 연설이 끝나고 나서는 정청래 의원은 앉아서 대통령과 별 인사를 안 했네요. 악수도 하지 않고. 조금 전에 정청래 의원이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전 시정연설이 끝나고 나서 언론 사진에는 말이죠. 가장 크게 보도가 된 게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악수한 사진이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장성철 교수님. 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어떤 면에서 조금 전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악수하는 장면 나왔네요. 자, 바로 저 장면입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을 정치인 윤석열로 탈바꿈시킨 사법시험 동기, 연수원 동기. 참 저 사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저 두 분이 어떠한 감정이셨을지 근데 저도 상당히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 사진 표정이 윤석열 검사였을 때 박근혜 정권 때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좌천당했을 때 상당히 박범계 당시 의원이 성렬이 형 하면서 응원도 많이 했다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는 또 검찰총장이 돼야 된다라고 옹호를 했다가
또 문재인 정권을 향한 여러 가지 수사,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호통도 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명언이 나왔었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예전엔 저한테 그러지 않으셨냐고, 그러지 않지 않으셨냐고 이런 식의 항의하듯이 따지셨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지금 두 분 사이의 입장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참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지셨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검찰총장 임기를 다 하고 싶었다는 뜻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 이게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가 됐고 동시에 뭐 징계라든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검찰총장직을 지난해 3월에 그만두게끔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다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박범계 장관 전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렇죠. 있었죠. 이제 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그 추윤 갈등 그게 이제 너무 극심해지고 결국 그거를 그 당시에 총리도 추미애 장관에게 그 좀 자제시키려고 했고 하지만 그게 이제 통하지 않았고 심지어 뭐 청와대에서도 손났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갈등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대신하러 박범계 장관이 들어갔는데 그 박범계 장관이 이제 아까 전에 그 국정감사 때 한 얘기 중에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에게 선택적 정의라는 단어를 네. 또 썼었죠. 그래서 검찰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상황 그 입장을 가지고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되고 나서 굉장히 뭐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을 계속 이제 이어갔던 후반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그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옷을 벗게 되는 뭐 과정까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되게 만드는 길에 또 일종의 공이라면 공이랄까요? 그런 역할을 해주셨던 게 박범계 장관이었는데 아무튼 오늘 아마 저런 국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만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또 악수를 나눴다는 게 말이죠. 예. 자,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취임하자마자 또 마침 추경안이 편성이 돼서 정부가 제출을 했고 시정연설이 있었어요. 그런 계기가 하나 있었고 국회를 찾아서 협치, 초당적인 협력 이건 역대 대통령이 다 요청하고 간곡하게 호소했던 대목이긴 합니다만 오늘 넥타이도 민주당 상징 색깔로 메고 가서 추경안 그리고 국가적 현안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제1야당답게 연설 도중에 야유하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대통령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 기립하는 서서 대통령에 대한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를 나타내는 예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첫 시정 연설 때 장면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밑그림만 준비했는데요. 제 기억에는 5년 전 한 달하고 이틀 뒤 6월 12일인가에 첫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는 야당 의원들이 그 의석에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의석에다가 당시 인사에 대한 대통령 인사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글자를 쓴 손팻말을 앞에다가 설치를 해서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5년 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그리고 당시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도중에 어떤 인사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얘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 도중에 저런 PPT라고 하나요? 저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그때와 지금은 상당히 다르다. 이번엔 민주당 의원들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예우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 당시 야당 의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악수를 했는데 맨 앞자리에 있는 의원들과만 악수를 하고 민주당 의석 쪽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장하는 모습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의 모습도 화면에 나타나고 있네요. 5년 만에 정권은 바뀌었고 당시에는 민주당 소속의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고 5년이 지난 오늘 국민의힘 소속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이런 5년의 시간 동안 상당히 또 큰 변화가
정치권에 있었다는 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정연설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가장 강조했는지 얼마 전에 취임사를 통해서 역대 대통령보다는 상당히 짧은 규모로 한 16분 정도의 짧은 취임사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단어는 반지성주의 뭐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날 것 같고요. 세계 시민 여러분, 세계의 일원, 책임 있는 국가, 선도 국가로서의 한국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번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어떠한 부분을 가장 먼저 강조했는지 시정연설의 주요 장면들을 하나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릴 내용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세계적인 산업 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 역시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자,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서철 교수님, 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성과를 내겠다. 이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해야죠. 이거 안 하면 정말 나라가 큰일 납니다. 특히 연금개혁은요. 각 정권마다 5년마다 한 번씩 연금개혁을 했어야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연금개혁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 점이 지속가능한 연금을 후손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공무원 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낸 공무원 연금보다 대략 5배 이상의 연금을 제가 받게 돼요. 이것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개혁을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노동개혁을 통해서 노사가 모두 한꺼번에 기업을 잘 운영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혁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교육개혁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어느 하나도 참 정권 5년 만에 해내기가 어려운데 이 세 가지 중요 과제를 시정연설 취임하시고 일주일 만에 개혁을 해내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연금개혁, 노동개혁은 개혁을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심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냥 내가 임기 초에 1년 안에 이걸 다 빨리 해내야지 이런 조급한 생각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끊임없이 당사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고 지속 가능한 개혁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정권 때요, 이 연금개혁 잘못 건드렸다가 박근혜 정권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위협보다는 나라와 대한민국의 위협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꼭 이 부분만큼은 개혁해내셔야 한다. 그래서 야당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연금개혁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부처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분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떤 보건과 방역과 관련한 이 한쪽의 분야가 있고 또 연금 부분도 이 보건복지부에서 또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분야가 너무나도 상이하다. 물론 연계는 돼 있습니다만. 그리고 최이배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아마 노동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천착하고 계신데 말이죠.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자, 말은 쉬워요. 노사정 그동안 대타협 기구도 있었고 노사정위원회도 있었는데 사실 노동개혁 같은 경우가 말은 쉬운데 정작 이게 가능한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한국노총이 만약에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를 하면 민주노총은 안 하고. 그렇죠? 예. 이런 문제들을 말은 노동개혁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주 52시간제나 뭐 탄력적 근무제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습니까? 최저임금도 그렇고 말이죠. 지금 세 가지 주제를 주시면서 이 개혁에 대한 세 가지 주제에서 이제 아무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금융개혁 이런 거는 초당적 협력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을 가진 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개혁에 대해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큼은 진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제를 꺼낸 것 같고요. 이번에 노동부 장관으로 올라오신 분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한노총에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정책을 또 네.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대선 기간에서 노동 문제 여러 개 말씀을 하시면서 좀 설화가 많았죠. 뭐 52시간 문제나 아니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막상 노동부 장관으로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노사정 대타협 같은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거에 역량을 가진 분을 장관으로 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굉장히 높게 평가했었는데 오늘 또 와서 이제 그 부분을 딱 얘기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최소한 국가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본인이 천착한 부분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말 여야가 모두가 미래를 위해서 같이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교육은 더더욱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협치의 화두를 던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취임사에서 통합의 메시지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만회하기 위한 또 그런 노력 아닐까 또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취임사에서는 간결하게 국정의 전체적인 큰 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국가가 세계 선도 국가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중점을 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하나하나의 연설을 통해서 취임사에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만으로는 할 수 없는 야당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아마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제시가 될지 과연 야당과의 협조는 잘 될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당적인 협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호소가 담긴 시정연설 내용도 저희가 따로 모아봤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 설명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영국 상황을 예로 들면서 초당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저게 역대 대통령들이 다 초당적인 협력, 협치 다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어요. 네. 이번에도 사실은 여야 지도부, 원내 지도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김치찌개 같이 먹으면서 한번 뭔가 합시다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날짜를 너무 일방적으로 정했다, 안 하겠다. 그래서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 야당 의원들 만나고 싶은데 야당에서는 대통령을 만나면 이 예전엔 같은 경우는 이 독재 정권 시절이나 이럴 때는 또 사쿠라, 네. 그렇죠? 변절자 뭐 이런 그 지적을 받을까 봐 상당히 두려워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뭔가 야당답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 그래서 야당의 의지도 대단히 중요하고 대통령의 의지도 대단히 중요하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은 정권을 가진 게 이제 정부 여당이고 당연히 야당에서는 저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준다면은 그거를 흔쾌히 또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항상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만일 이렇게 여야 그 영수회담을 한다거나 청와대에 방문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협치의 모습을 보였는데 성과가 안 나오면 뭐라 갔냐라는 이제 또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가벼운 자리로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또 야당이 원하는 뭔가를 하나는 성과를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메시지를 보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보면서 메시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거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도 이 정도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특별히 어떤 정치색을 띠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통합의 메시지, 협치의 메시지는 좋은데 그럼 뭔가 그거를 인사로 또 실천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한덕수 총리 후보자나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정우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등의 어떤 그 인사로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협치의 모습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괴리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흔쾌히 내민 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 앞서서 말씀 나눈 대로 뭔가 대통령이 정우영 장관 후보나 뭐 좀 문제가 되는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도 좀 조치를 해줘야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도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도 국민들 모르게 뭐 물밑 어떤 담합을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현안을 놓고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자들이 지켜보는 데서 하다 보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사실 자신들의 당의 노선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이해하는 이야기, 그러면서도 어떤 하나의 절충점을 찾고 때로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장면, 이런 걸 위해서라도 좀 비공개적인 뭐 김치찌개를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는 장면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정말 기대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가 함께 모여서 김치찌개도 드시고 뭐 돼지갈비도 좀 구워서 드시고 소주도 한잔 하신 그런 모습 보면은 국민들이 야, 이제 좀 갈등 없어지고 통합 협치돼서 좀 나라를 좀 갈등 없이 이끌어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민주당은 지금 내부 수리 중이잖아요. 본인들이 뭔가를 얻어내지 못하면 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강력한 지지층으로부터 반발을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점이 가장 큰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서 이번에 회동을 좀 거절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함께 모이고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모습 정말 국민들이 원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협치는 무엇보다 힘을 가진 쪽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야당이 한 번, 두 번 거절하더라도 끊임없이 제안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북한은 유혈자라고 표현합니다. 열이 있는 사람들. 100만 명이 넘고 말이죠. 지금도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고 사망자도 상당히 나오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현장 시찰하면서
의약품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는 뉴스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정부가 북한에 이런 방역 차원의 지원을 위한 실무 협상을 제안한다는 소식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롬프터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원고를 보고 그러시네요. 읽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아마 저런 모습도 또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역대 대통령들 다 프롬프터라는 기계가 만들어진 이후로는 다 프롬프터를 그렇죠. 보면서 이 화면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양쪽에 그 원고가 그대로 뜨기 때문에 대통령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은 또 저렇게 원고를 끊임없이 보네요.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프롬프터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걸까요?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참 이 원고 넘기면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하고 뭔지는 좀 나중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이냐? 역시 경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 대통령의 연설을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은 대통령이 무엇을 강조하느냐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경제가 10번, 위기가 9번. 자, 경제가 중요하고 위기가 닥쳐왔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안정이 중요하다. 소상공인 지원,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이 소상공인 지원이니까 8번. 개혁, 아까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7번. 그리고 통합, 소통, 협치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쓰지는 않았는데 초당적인 협력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때는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일자리가 44번, 청년이 33번이었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들의 그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임기가 끝난 다음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와 청년 대책에 있어서 첫 시정연설 때 했던 강한 의지만큼의 성과를 냈는지 그 부분은 지난 대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평가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강조한 내용도 분명히 5년이 지난 시점에는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